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의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일단 11월 FOMC 의사록이 제일 중요했었던 한 주였고 미국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하루는 뭐 반나절만 그다음에 하루는 쉬었죠. 그래서 사실 또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월요일 날에는요, 중국에서 사실 이제 지난주 전체를 보시면은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는데, 와, 저렇게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할 수 있겠어라는 의문만을 계속해서 심어줬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가 3월 달에 상해 대봉쇄를 했었던 그 수준 이상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되돌림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정부 전체적으로는 일단 방향은 리오프닝으로 잡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관련해서 겪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반복된다인데, 위중증 환자의 비중은 이때 대비해서 한 7분의 1 수준으로 낮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망자의 비중이 이때 비해서 많이 낮다라는 거고, 또한 이 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뭐냐면, 원래 코로나는 뒤늦게 이게 올라간다. 아직까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서다 때로는 한 발 후퇴도 했다가 가는 게 중국식의 리오프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좀 이슈가 됐던 거는 결국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 같아요. 중국이 베이징을 좀 특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는 야, 이거 또 리오프닝 완전 다 중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게 됐었죠. 다음으로 이날은 좀 뭐랄까요, 의아한 뉴스가 하나 나왔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펙이 갑자기 증산화를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5%훅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우디가 몇 시간 뒤에 아이고 보도 틀렸어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아니, 우리는 오히려 증산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추가로 감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 12월에 한 봐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보합까지 올라와서 결국에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 증산을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쵸? 유가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데, 뭐 몰라요. 사우디가 물량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다 죽자 뭐 이런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럼 8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있긴 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건지. 어쨌든 다음 주면은 오펙 회의 있거든요. 그때 보면 저희가 좀 이 뉴스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오펙 회의가 여러분들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회의 하고 나면 한 6개월 동안에는 잠잠해질 겁니다. 뉴스플로우가.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뜻밖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물가가 독일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튀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에는 전달 대비 2.3%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 2.3%예요, 여러분. 그랬고 이번 달에는 전월 대비 0.9% 증가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4.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뚜렷한 트렌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숫자가 좀 튀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위원들이 이날도 나와서 말을 했는데, 그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연방기금 금리가 3.75에서 4%이지만 금융 환경은 이게 이제 그 프록시 그 연방기금 금리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 금융 환경은 6% 부근으로 현재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비둘기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다음 메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연준이 현재 제약적인 수준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좀 긴축에 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부터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말이 된다. 이렇게 make sense 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이날의 발언은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이제 22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요, 메리츠 금융그룹 3개가 상장이 돼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3개가 되어 있는데, 세 회사가 모두 다 이 몇 조짜리 되는 회사들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날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 때문인데요. 메리츠가 이렇게 3개 우리 다 상장시켜 놓지 않고요, 증권하고 화재 주식을 전부 다
그 메리츠 지주가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주식을 여러분들 기존의 증권 화재 주주분들은 그 이제 매수 청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주의 주식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세 개가 아니라 하나만 상장할 거고요. 증권화재는 이제 뭐 50%짜리 자회사가 아니라 100%짜리 자회사로 바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상한가를 보낸 소식이 돼버렸죠. 뒤에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자세히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시장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 공매도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CPI 서프라이즈 이후에 공매도가 많이 감소했었는데 다시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공매도는 사실상 90% 정도는 외국인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물론 외국인이 국내에서 페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시아 페어 트레이딩, 글로벌 페어 트레이딩을 하면 한국에서 공매도 증가하면 한국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는 거는 공매도하고 연관이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이제 그 펀드 플로우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요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5주차 때는 MSCI 요번에 11월 말에 바뀌는 거 정기 변경해서 한국 기업이 요번에 편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많이 빠지면 MSCI는 정기 변경 때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빠지는 건데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선행적으로 좀 반응한 거 자금들을 제외하면은 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은 계속 거의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자금 흐름은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국 보면은 이제 뭐 베이징에서는 PCR 검사 뭐 48시간의 공공기관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봉쇄하나?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주는 계속 이제 중국 봉쇄 얘기가 계속해서 이슈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데 그건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너무 나빠서. 다만 근데 그렇게 가는 속도는 되게 느리다. 한 1년은 잡으셔야 될 거다. 그래서 가다 서다 반복 계속 할 거다. 뭐 그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요즘 소매점 미국에서 타겟 빼곤 실적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날의 주인공은 베스트 바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점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 혹은 이제 저렇게까지 소비가 좋은데 미국에 뭐 경기가 꺾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인플레 심리가 꺾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왜 소매점들의 실적이 좋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저는 뭐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이 표현 쓰시는 것 같아요. 화폐 환상 효과가 있다. 어떤 얘기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3분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CPI가 8%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똑같은 물량을 판다라고 하면 소매점은 8% 이상의 매출 증가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 환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70년대 그런 아주 그 인플레가 격했던 시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세 차례 인플레가 세게 와요. 세 차례. 70년 전후, 74년 5년, 그 다음에 80년 전후로 아주 세게 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그 주당 순이익, 이거는 어떠했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그 인플레가 많이 높을 때 이익이 역성장을 하기는 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10% 했죠. 75년 마이너스 18% 했죠. 그 다음에 82년, 3년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합치면 마이너스 13%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또,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높긴 했거든요, 인플레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들은 5%, 7%, 1%, 11, 29, 17, 뭐 26, 11, 7, 25, 뒤에는 많이 내려오죠. 3, 1 이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이익을 좀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이제 걸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은 결국에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비용의 효율화를 좀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상장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 대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나마 비용 관리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비용을 조금 더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익이 그래도 좀 늘고 막 그랬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거를 이제 제일 기본에 깔고서 얘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는 그래도 이제 감소했던 기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요 감소했던 기간이 막 엄청나게 감소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침체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이익 전망이 10%대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라는 거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3.
그러니까는 뭐 이때 당시에 되게 이제 막 그 파격적인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는 사실은 않았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인플레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뭐 만들어내기 괜찮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이게 엄청 도움돼요. 그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화폐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재고 관리가 좀 선제적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이제 우리가 뭐 소매업체, 그 다음에 그 B2B 하는 도매업체, 그 다음에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원부자재 하는 원재료를 이제 뭐 광산이나 이런 업체들 쭉 다 나눠서 보면 재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한 건 미국의 소매점들이었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그러니까 업종들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을 최근 와서 몇 달 사이에 하고 있죠. 근데 소매점들은 이번 3분기가 아니라 1분기부터 우리 재고 많아요. 재고 줄여 나가야겠어요. 근데 우리 재고 줄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익이 마진율이 훼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 팍 낮춥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얘기를 연초했단 말이죠. 그래서 2개 분기 전부터 과잉 재고 문제 밝히고 조정에 적극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먼저 효율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먼저 꺾였던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슬슬 과실을 누리게 되는 단계로 오게 될 것이고 빠른 업체들은 이번 분기부터 좀 그런 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산업군도 이제는 재고 조정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미국의 소매점들이 제 뭐 기대하기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래서 좀 업턴을 타가지고서 뒤에 업체들도 산업들도 소매점처럼 하면은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좋은 선례를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급망 교란이 해소가 된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돈은 많아요. 경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차를 사고 싶어서 살 수 있습니까? IT 뭐 그런 제품 중에서도 못 들어와서 못 사는 것들이 태반이었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공통적으로 소매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요 우리 선반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만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 다 찾아서 사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물론 이제 돈은 주머니 진짜 두둑했지만은 진짜 꼭 사고 싶은 거 아니면은 놔두고 저축하고 그걸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나 저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막 그런 게 있으니까는 일정 부분 좀 이 매출을 자극을 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깔리게 되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제값받고 팔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할인 판매, 뭐 오래된 재고는 해야 돼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익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23일 수요일에 중국에서요 아시아 시장 종료 후입니다. 그러니까 23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한 저녁 때쯤에 나왔는데 그 국무원 회의 자료에서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1, 2주일 안에 실제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요일에 이게 나오고 저녁에 금요일에 실제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11월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보치가 좀 빨리 나오는 거예요, ISM보다. 유럽은 보시면은 여전히 많이 부진해요. 이거 보십시오. 50이 넘어야 기준치가 넘는 건데요. 50을 뭐 넘느냐 말이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그나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알아요. 유럽은 굉장히 낙제생이에요, 낙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상보다 잘 나왔냐 그래도 안 좋다 말은 많은데 진짜 최악이냐 아니냐.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보단 낫다. 그리고 또 최악은 아닌 게 전월 대비로는 올라가는 숫자들이 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조심스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악은 지났나 경기가? 예. 근데 미국이 나빠요. 미국은 예상 대비로도 매우 부진하고 전월 대비로도 부진을 많이 부진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진짜 경기 감속의 속도가 빠르구나.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보면 침체 엄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를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면 저 정도로 저렇게 빠르게 수직 낙하하는데 연준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는 속도를 늦추는 거 아니야?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뭐 이런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미국 실업 데이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요거였잖아요. 한만 봐도 이 고용 데이터는 워낙 늦게 나오고 또 후행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선행하는 거 뭔가 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구글 트렌드 아닐까요? 라고 계속 이제 좀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해고 검색해가지고서 이제
뭐랄까 관심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봤었을 때 사실 과거에 코로나 때 확 올라갔잖아요. 이때거든요. 요때 당시에 이제 실업도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이런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 요게 약간 더 빨리 알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게 고용도 뜨거움이 많이 둔화가 될 것 같다. 조만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업 지표가 그거를 제일 먼저 보여주거든요. 매주 나오니까. 사실 실업 지표에서는 반반이었어요. 지금까지. 최근 거의 한 2달 정도 동안. 반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실업이 신규하고 그다음 연속 2개 나눠서 나와요. 근데 연속은 계속 높게 나왔어요. 계속 증가하고 예상보다도 계속 더 높았어요. 근데 신규는 예상보다 낮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린다는 말씀 드렸죠. 이게 연속만 봐가지고서는요, 여러분. 실업이 막 증가하는 것 같아요. 고용이 뜨거움이 빠르게 둔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규를 봐서는 그렇지 또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른 고용 데이터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신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24만이 나와서 예상 22.5만보다 많이 나왔고요. 전주 22.3만보다 많이 나왔죠. 연속은 155만, 예상이 151만인데요. 몇몇 기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속이 150만 넘어가면은 침체로 거의 이제 침체 징후다. 연속 실업수당을 그래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언제부터죠? 11월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서 150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좀 높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연속은 원래 그랬던 거고 신규도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12월 초에 나오는 고용부터도 월간 고용 보고서부터도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1월에는 늦어도 발표되는 거에서는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월간 고용 보고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11월 고용 보고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은 11월에 12일이 있는 주간까지 조사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1월 상반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반월까지는 신규가 그렇게 안 치솟았고 그리고 연속의 경우에는 11월 상반월에 좀 치솟기는 했는데 근데 여기서 끊길 수도 있겠죠. 그쵸? 요 사이 즈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11월 거가 나오는 12월 숫자까지는 그리 증가를 그러니까 그리 감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1월 달까지 나오게 될 때에는 이제 이게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고용 둔화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에 나올 데이터부터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아니면 한 달 뒤 데이터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에 계속 인플레는 봐야 돼요. 인플레 소식은 봐야 되는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 쭉쭉쭉 내려가고 있다가 이게 2주마다 나와요. 너무 자주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나온 거는 숫자가 틱 올라가 버렸었어요. 그래갖고서 뭐야 기대 인플레는 다시 올라가면은 이거 연준이 속도 조절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시간이나 아니면 뉴욕에서 나오는 뉴욕 연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이것이 유가랑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다른 모든 거랑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결국에 유가 노름이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심리를 가지는 거는 유가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발전한 그 4차 혁명 시대고 산업혁명 시대고 자유주행을 얘기하고 막 이런 시대에도 결국엔 유가 보고서 인플레에 대해 갖고 사람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최근에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대 인플레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비둘기스럽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 랠리를 좀 펼쳤죠. 특히나 주식시장보다도요. 환율이나 외환시장이나 아니면 채권시장이 더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서 다음 꼭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24일 목요일로 가게 돼가지고요. 한국에서 금통이 열렸는데 비둘기적이었어요. 비둘기. 그래서 예상대로 일단 25bp만 올렸어요. 자, 이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비둘기스러운 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만장일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 회의에서 보면은 왜 지난 회의에서 50bp를 올렸지만 비둘기적이냐라고 했을 때에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25만 올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너네 50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 속내는 덜 올리고 싶구나.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25로 올렸는데 만장일치인 거예요. 50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비득이적인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가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모두 조금씩 낮췄어요. 이것도 약간 비득이적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최종금리 수준, 우리도 이제 터미널 레이시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건데 지난번 회의에서 3.5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읽힐 수 있도록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3.5가 제일 많다. 예상치를 찍은 사람이 3.75가 두 사람이 있었고 3.25가 한 명이 있었다. 여러분들 3.25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은에는. 그러니까는 비둘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왜 그러냐면 우리 금통위 하고 연준 FOMC 11월 했고 우리 금통위잖아요. 그 사이에 11월에 있었던 FOMC에서 어쨌든 파월 의장은 우리 터미널 레이시 조금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혹시 지난번 3.5보다 한 단계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한미금리가. 근데 이번에 3.5로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이거는 그런 비둘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한국이 이제 크레딧 시장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요새. 지금도 나빠요. 혼란합니다. 아주 혼탁해요. 그런데 어찌저찌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봤었을 때는 어찌저찌 구렁이 담 넘듯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어디서 보이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전체가 과도하게 발행이 되고 강원도에서 뭐 배째라 해가지고서 이 크레딧 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11월이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어찌저찌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롯데건설을 보시게 되면은 롯데건설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했었을 때 연말까지 3조 1천억. 그러니까 딴 데서 돈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자금 조달이 안 된다. 사업도 안 들어가고 자금 조달이 안 된다 가정했을 때 연말까지 3조 1천억. 그 다음에 내년도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단기 자금 시장이 내년도까지도 전혀 작동을 안 한다라는 사실은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제 올해 말까지 3조 1천억. 그러니까 금액 크기는 컸습니다, 여러분. 뭐 롯데가 왜 갑자기 돈을 빌려주지? 유상증자를 하지? 뭐 유상증자 롯데케미칼이 최대 2조다 할 수 있다는데 그런 소문이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 롯데 쪽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 그룹이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두산도 그랬잖아요. 두산건설 하나 부실하기 시작하니까는 저쪽에 어디 뭐 하나 분양 안 되기 시작하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두산그룹에서. 결국엔 두산그룹이 지금 막 알짜 회사까지 매각하고 그렇게 된 건데 롯데그룹이 보니까는 차입을 이제 롯데그룹에서 여기 돈을 빌려줬어요. 건설에다가. 케미칼, 정밀화학, 우리 홈쇼핑이 다 합쳐서 9천억.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또 돈도 넣어줬어요. 뭐 롯데케미칼 호텔 롯데가 1,800억 좀 넣어줬고 소소하게 대주주가 11억 들어갔죠. 다음으로 롯데그룹에서 원래 빌린 거에 대해 갖고서 자금 보충 약정을 계열사들이 서줬습니다. 롯데물산 왜 두 개 있죠? 롯데물산에서 4,200억을 해줬어요. 이게 합치면 1.5조입니다. 3.1조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롯데건설에서 부동산 PF 관련해가지고서 ABCP 이게 사실은 뭐 과연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시장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시장에는 아주 이 또 위험을 노리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려고 하는 모험 자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거를 가져갔어요. 예, 뚝 떠갔는데 이게 이제 금액을 합쳐놓고 보면은 2조 3,500억입니다. 그래서 합산해놓고 보면은 일단 연말까지의 자금 사정은 해결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롯데케미칼이 빅딜 요번에 크게 인수한 거 있기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혹시나 또 롯데 돈 들어갈 수도, 이 건설에 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번에 유상증자 1조 1천억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급한 불은 껐다. 롯데건설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돈을 마련했어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 바라건대는 롯데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좀 제발 좀 시장이 좀 나아져서 우리 이거 그냥 돈 옛날처럼 단기 시장에서 계속 좀 잘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꿈 꾸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연말까지 이렇게 가기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이게 끝난 문제다라는 생각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롯데건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롯데그룹이 문제있냐 그러면 저는 문제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롯데그룹은 이것 때문에 향후의 성장 쪽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몇몇 군데는 못하게 될 거예요. 마치 과거에 두산처럼요. 두산건설 문제가 생겼을 때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게 돌아가면. 근데 롯데가 이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룹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해결은 돼요. 모든 걸 쏟아부으면 해결은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안 나올 거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흥국생명이에요. 여기도 이제 사고 쳤었잖아요. 그 외환 신종자본증권 발행한 거 그거 원래 관행적으로 콜옵션 행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 안 했었잖아요. 그래갖고서 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야기 드린 게 결국에 여기도 그 그룹에서 도와주지 않겠냐. 태광그룹이잖아요. 태광그룹에서 결국에는 지원 사격이 지금 들어와서 요번에 태광그룹에서 누가 얼마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4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신종자본증권 금액 정도 수준이죠. 4천억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걸로 이사회 일단 열기로 했죠. 그러니까는 흥국도 이렇게 돼버리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이런 거 한번 터지면 주가 잘 안 올라요, 진짜로. 그룹 리스크라는 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리스크 있다 그러면은 진짜 손이 잘 안 나간단 말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전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냐라는 거는 조금 별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덜컹덜컹 하면서 어쨌든 막는다라고 하면 시스템으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인 거죠.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괜찮아져 간다. 라고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그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나타나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안정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도 여러분들 위기를 겪었을 때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위기가 좀 강하게 올 것 같이 이번에도 사실은 위기가 우리나라 시장 좋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뭐 1분씩은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정도가 되게 되면은 모든 구간에서 모든 종류별로 금리가 다 올라가 버려요. 국채도 올라가 버리고 은행채가 됐든 뭐 국공채가 됐든 회사채가 됐든 다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제일 안전한 것부터 내려갑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웃기죠, 그쵸? 좀 이게 방향을 트는 것 같아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애가 오르잖아요. 근데 채권은 제일 우량한 애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그 일종의 뭔가 이렇게 그 물을 채워 넣기 할 때 쭉 했었을 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채권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QE 같은 것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세상이 망할 것 같아. 그저 좀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 같으면은 연준에서 국채를 살 게 아니라 회사채부터 사줘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맨 처음에 QE한다 그럴 때 그런 반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니 세상이 망해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제일 망해갈 것부터 사줘야지 국채부터 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때 연준 쪽에서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옹호를 그걸 했냐면 그게 아니다. 이거는 다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일 우량한 국채부터 시장이 확 안정이 되면 그 다음까지도 결국에는 이게 스필오버 효과가 있어서 다 안정이 될 거다. 우리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은요, 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국채부터 안정이 되고 불안정한 회사채 투기 등급은 안정이 늦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비우량 회사채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더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위험해진다라는 걸로 보통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벌어져 가면 거 봐라 아직 스프레드 안 잡히고 있는데 난리 났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위기가 해결이 되는 만약에 해결된다 가정하면요 초입에서는 그 현상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우리 이제
국고채 3년 보시면은 최근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4.5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3.64로 내려갔어요. 90bp가 내려갔죠, 여러분. 90bp가. 90bp가 내려갔는데 회사채 이게 AA 마이너스인데 3년짜리 보시면은 5.73까지 올라갔었다가 5.37로 내려왔어요. 요거는 36bp 내려왔죠. 트리플 B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 30bp 내외 정도씩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국고채는 90bp 내려왔는데. 예. 그러니까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걸로는 이거는 좀 그냥 초기 단계다. 예, 그렇게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뭐 이쪽에서 일을 했었으니까는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대로 여기저기 통해서 알아보면 몇몇 금융사에서 지금 그 뭐 18% 20%짜리 이렇게 막 건설사들,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들이 18에서 20%짜리 초단기물도 지금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 난리 났다, 이런 얘기들, 저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요. 몇몇 군데가 지금 소위 말해서 질렀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에서는 우리도 이제 그거 사볼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 놓쳤다. 이런 말씀도 하신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예, 상황이 꽤나 이쪽도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다음으로 이제 25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요. 그 상해 봉쇄로 고생하던 4월 이후로 올해 나온 두 번째 인하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중국은 부양책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앞으로도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그 미국에서 애플이 생산 차지 이 소식이 나왔죠. 계속해가지고 사실 나오긴 했었죠. 애플의 최대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좀 숫자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제일 많이 이제 수출하는 지역 장저우에서 10월에 아이폰 수출이 17% 감소했다더라. 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이제 기관에서는, 미국의 분석 기관에서 올해 이러다가 아이폰 14 출하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막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서. 근데 사실 시장이 크게 반응은 안 했습니다. 애플이 금요일 날에 2% 정도 빠지고서 끝이 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중국이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2만 명이 이탈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지금 좀 이 부분을 일부러 과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지금 의견이 좀 나뉘시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런저런 이제 중국 우려 때문에 유가가 또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제는 77불도 깨고 내려갔고요. 사실 원래 이날은 유럽에서 원유 상한제 65불로 해서 합의가 나왔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좀 이견이 있으면서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조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였고요. 미국채 금리 보시면은 좀 내려와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다라고 생각 안 하고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 예, 두 번째 어깨가 나왔고 지지선은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미국 기대 인플레, 장기 기대 인플레는 계속해서 요즘에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게 좀 제일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음으로 유가 보시게 되면은 유가가 또 80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우려 때문이죠. 네. 그 사이에 미국의 GDP 나왔는데 계속 올라가요. 이거 마치 그 드래곤볼에서 그 프리저가 손오공 볼 때 그 게이지 올라가듯이 터질 것 같이 계속 올라가는데 4.3, 4.3이래요. 4.3. 근데 다 좋아요, 다. 주택만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기여도가 지금 PC 혼자서, 소비 혼자서 3.29%포인트나 올린대요. 일단 이 지금까지에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원래 월초에 데이터 많이 나오거든요. ISM 제조 PMI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휙휙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죠. 그때부터가 사실은 좀 본 게임이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뭔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총평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은 말만 할까봐 약간 문구만 바꿨는데 예상 범위 내에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이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유럽의 주요국들의 소비자 물가 속보치, 그다음 유럽 전체 유로존 소비자 물가 11월 거 속보치 나오고요. 그다음 미국 주택 가격, 그다음에 11월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 이때 그 반도체 생산 재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제조업, 비제조업, 그 다음에 차이신, PMI 나오게 되고, 고용 나옵니다. 미국에서 ADP 비농업,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또 졸츠도 제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구인이직 보고서도 나오게 되고요. 뭐 오펙 회의도 있고요. PC 물가지수 한철 지난 거긴 하지만 10월 달 거 12월 1일에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수출입도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월말 월초가요 중요 데이터 여러분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슈로서는 다음 주가 좀 데이터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